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상전이와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물체에 열을 전달하거나 일을 하면 물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결과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상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물체의 온도를 델타 T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 물체에 전달되는 열의 양 Q는 어느 정도여야만 할까요? 이와 같이 물체의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의 상대적인 양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비열이라고 하며 이 비열의 값은 각 물체에 대한 실험을 통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상전이 또는 상태 변화는 물체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상전이 관련된 상태들, 물체의 내부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들이 각각 다른데요. 물이 담긴 냄비가 난로 위에 있고 일정한 비율로 열이 물로 전달된다고 하면 물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 결국 물이 끓게 됩니다. 결국 물이 끓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열이 계속 공급되어도 물의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연에서는 에너지 변환과 에너지 전달이 실제로 어떤 특정한 형태로만 일어나고 있는데요. 열역학 제2법칙은 어떤 과정은 일어나고 어떤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열과 상변이, 열역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비열과 상변이,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비열과 상변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열역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열과 상변이. 먼저 비열에 대해 살펴볼까요? 비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물질의 열 용량 C를 알아야 합니다. 열 용량이란 그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인데요. 이러한 정의로부터 열 에너지 Q가 어떤 물질에 가하여 델타 T의 온도 변화를 일으킨다면 다음과 같이 Q는 C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열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의 비열 C는 단위 질량당 열 용량인데요. 따라서 질량 M인 물질에 열 에너지 Q가 전달되어 델타 T의 온도가 변했을 때 그 물질의 비열은 다음과 같이 M 델타 T분의 Q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비열이란 에너지의 증가에 대해 물질이 얼마나 열적으로 덜 민감한지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열의 정의로부터 질량 M인 물질과 주위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델타 T만큼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전달된 열 에너지 Q는 MC 델타 T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비열은 온도에 따라 다소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일 온도 간격이 아주 크지 않다면 온도에 의한 변화는 무시할 수 있고 비열 C를 상수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에 있는 물질 중에서 비열이 가장 큰 물질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지역의 기온은 온화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겨울 동안 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에서 방출된 열이 공기로 전달되고 공기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낮아질 때 비교적 큰 에너지가 공기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멸과 상전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은 일반적으로
그 물질과 주위 환경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일어날 때 온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더라도 온도의 변화가 없기도 하죠. 이러한 경우가 바로 물질의 물리적 상이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변화, 즉 상변화에 해당됩니다. 흔하게 알 수 있는 상변화로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화하는 융해와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는 기화 현상이 있습니다. 또 고체의 결정 구조 변화도 상변화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기화에서 내부 에너지의 증가는 액체 상태의 분자 간의 결합을 깨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분자 간의 결합이 깨진다는 것은 분자들이 기체 상태에서는 서로 더 멀어지게 되어 분자 사이 위치 에너지가 더 증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물질이 다르면 내부 분자 배열도 다르기 때문에 상변화가 일어날 때 필요한 에너지 양도 각각 다릅니다. 물론 상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물질의 양에도 의존하죠. 이 말은 즉 얼음 한 조각을 녹이는 것이 얼어있는 호수를 녹이는 것보다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질량이 M인 물질의 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Q라 한다면 그 물질의 자멸은 M분의 Q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는 에너지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온도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자멸, 즉 숨은 열이라고 하는데요. 자멸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며 어떠한 상변화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또 자멸의 정의로부터 질량이 M인 순수한 물질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 드는 열 에너지 Q는 플러스 마이너스 mL로 정의할 수 있죠. 이러한 자멸은 융해열과 기화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융해열은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자멸이고, 기화열은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자멸인데요. 융해나 기화가 일어날 때처럼 개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에는 양의 부호를 갖고, 음의 부호는 액화나 응고처럼 개에서 에너지가 주위 환경으로 나갈 때 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변화에서 자멸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마이너스 30도씨에서 1g의 얼음덩이를 120도씨의 수증기로 변환시키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죠. 화면의 그림은 얼음의 열 에너지를 점차적으로 더해주면서 얻은 실험 결과인데요. 곡선의 각 구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 구간에서는 얼음의 온도가 마이너스 30도씨에서 0도씨로 변합니다. 여기서 Q는 MC 델타 T는 에너지가 더해지면 온도는 에너지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실험 결과는 그래프에서 직선이 되죠. 그리고 얼음의 비열이 2090줄/kg 도시이므로 흡수된 에너지의 양을 Q는 MC 델타 T를 이용하여 62.7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 구간에서 얼음이 0도씨에 도달하면 이 온도에서는 얼음이 모두 녹을 때까지 에너지가 더해지더라도 얼음과 물의 혼합물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0도씨에서 얼음 1g을 녹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는 Q는 플러스 마이너스 mL로 구할 수 있으며 그 값은 333줄입니다. 한편 C 구간에서는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서는 크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영역에서는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물에 더해진 에너지를 물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사용되죠. 만약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Q는 MC 델타 T를 이용하여 419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 구간은 어떨까요? D 구간에서는 100도씨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상변화가 일어나는데요. B 구간과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가 더해지더라도 물이 모두 증기로 변할 때까지 물과 증기가 함께 존재하죠. 그리고 100도씨에서 물 1g을 증기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Q는 mL을 통해
2.26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간을 살펴볼까요? 이 구간의 곡선에는 A 구간과 C 구간에서처럼 상 변화가 없이 수증기에 열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공급된 모든 에너지는 수증기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럼 수증기의 온도를 100도씨에서 120도씨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내면 다시 Q는 mc 델타 T를 이용하여 40.2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g의 얼음을 마이너스 30도씨에서 120도씨의 증기로 변화시킬 때 더해 주어야 하는 전체 에너지의 양은 약 3.11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입니다. 역과정으로 120도씨에서 1g의 증기를 마이너스 30도씨의 얼음으로 냉각시키려면 3.11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의 열 에너지를 제거해야 하죠. 함께 살펴봤던 그림에서 물에서 수증기로 기화하는데 비교적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역과정을 상상해보면 수증기로부터 물로 응집되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100도씨의 물보다 100도씨의 수증기에 피부가 닿으면 화상을 더 심하게 입는 이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증기로부터 매우 많은 양의 에너지가 피부에 닿아서 물로 응집되는 동안의 온도는 계속 100도씨가 유지되지만 역으로 여러분의 피부가 100도씨의 물에 닿으면 물에서 피부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물의 온도는 바로 낮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열역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 자, 그럼 이번에는 열기관과 열역학 제2법칙을 살펴보죠. 먼저 열기관이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순환 과정으로 작동하고 에너지의 일부를 일의 형태로 내보내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는 석탄이나 다른 연료를 태워서 고온의 기체를 발생시키고 이 고온의 기체를 이용하여 물을 수증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가 터빈의 날개를 돌리게 되고 터빈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열기관이라 말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는데 바로 내연기관인 자동차 기관입니다. 자동차 기관은 연료를 태움으로써 피스톤이 일을 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즉 열기관은 작동 물질이 고온 열원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기관이 일을 하고 저온 열원으로 열을 내보내는 순환 과정을 행합니다. 이러한 열기관은 고온 열원에서 에너지 절대값 QH를 받습니다. 앞으로 열기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든 열 에너지 값을 절대값으로 나타내고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은 절대값 부호 앞에 양 또는 음으로 나타내기로 합시다. 자, 열기관의 계략도를 살펴볼까요? 그림에 나타난 열기관은 1W 엔진을 하고 음의 1W는 -W 엔진이 열기관의 한 일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대값 QC를 저온 열원으로 내보내는데요. 참고로 그림에서 QH와 QC의 H와 C는 각각 hot, cold의 약자입니다. 그럼 다시 작동 물질이 순환 과정을 따라 순환하므로 작동 물질의 처음과 나중 내부 에너지는 델타 E 인트는 0이 됩니다. 또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델타 E 인트는 열량 Q 플러스 한일 W는 Q 마이너스 엔진이 한일 마이너스 W 엔진이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므로 열기관이 한 알자일 W 엔진은 열기관에 전달된 알자 에너지 Q넷과 같고 Q넷은 절대값 QH 마이너스 절대값 Q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진이 한일 W 엔진은 절대값 QH 마이너스 절대값 QC가 됩니다.
이번에는 열 기관의 열 효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열 기관의 열 효율 E는 한 순환 과정 동안 기관이 한 알자이를 기관이 고온 열원에서 한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에너지로 나눈 값으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율은 얻은 값을 공급한 값, 즉 고온 열원에서 전달된 열 에너지로 나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에서는 모든 열 기관은 받은 에너지 절대값 QH의 일부만 1로 바뀌기 때문에 효율은 항상 100%보다 작습니다. 이처럼 실제의 열기관 효율이 100%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근거로 열역학 제2법칙, 켈빈 플랑크 표현은 열원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한 순환 과정 동안 작동하면서 그 에너지를 남김없이 모두 1로 바꾸는 열 기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트로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역학 제0법칙은 온도의 개념에 관한 것이고 제1법칙은 내부 에너지의 개념에 관한 것인데요. 각각의 법칙에 나타나는 온도와 내부 에너지는 모두 상태 변수입니다. 즉, 어떤 개의 열역학적 상태에만 의존하고 그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상태 변수로는 열역학 제2법칙에 관련된 것으로서 엔트로피 S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1865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가 처음 정의한 대로 거시적인 척도에서의 엔트로피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는 고립된 개는 무질서에 지려 하는데 엔트로피가 바로 이 무질서의 척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클라우지우스가 말한 고립된 개가 무질서하게 되려는 경향의 원인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어떤 개의 미시적인 상태와 거시적인 상태를 구별해 봐야 합니다. 먼저 미시적인 상태란 개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 요소들의 특정한 배열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 공기 분자들의 질서적인 속도 벡터를 나타내는 것은 특정한 미시적인 상태인 것이고 좀 더 일어날 가망성이 많은 제멋대로인 운동은 무질서를 나타내는 또 다른 미시적인 상태의 예이죠. 반면에 거시적인 상태란 거시적인 견지에서의 그 개의 상태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체의 압력, 밀도, 온도와 같은 거시적 상태 변수를 사용합니다. 어떤 과정 중의 엔트로피 변화는 양 끝점에만 의존하므로 실제 과정의 경로에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가역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는 같은 양 끝점을 갖는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를 연결하는 가역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개와 전체 우주를 포함하는 그 개의 주변을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주는 항상 더 큰 무질서도를 가지는 거시적인 상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척도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실제의 과정에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열역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전이와 열역학체 2법칙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동의 종류와 전파 특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